올해 북한의 조선노동당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이 전당대회에서 김주애에게 공식적인 직함이 부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건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일 겁니다. 김정은이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라는 대표적인 시그널. 북한 주민들도 큰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들도 아마 그게 위기라는 걸 알 겁니다. 중국이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북한 새 행사에서 김주애가 김정은보다 먼저 내리고 김정은에게 볼뽀뽀를 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어떤 의도인가요? 어제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요,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북한 군인들 중에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는 무슨 기념관 같은 걸 만드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 데에 이제 행사에 김정은이 간 거예요. 김주애랑 같이 갔죠. 그래서 김주애랑 같이 나무를 심는 장면까지도 연출이 됐어요.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초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이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김주애 후계자론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 더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고,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거에 제 열선가락 모두를 걸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북한 당국이 김주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카메라의 앵글이나 패턴이나 연출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김정은이 2009년에 후계자로 지목이 되고 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줬던 그 타임라인보다 한 3배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3배는 더 집중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보다 먼저 내렸다, 차에서. 시사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김정은과 함께 식수도 하고 공군 비행장 가서 김정은은 수행원들과 따로 떨어져 있고 김주애가 혼자서 자기 수행원들과 공군 장성들과 이렇게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올해 북한의 조선노동당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이 전당대회에서 아마도 김주애에게 공식적인 직함이 부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북한의 법규상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북한은 그걸 할 것 같고요. 그만큼 김정은의 신병에 저는 분명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무리하게 김주애에게 후계자 지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김정은의 불안함이 드러나는 장면이 더 있었나요? 물론 북한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사실상 북한에서는 최고급 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김정은의 저러한 이상한 행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중학생이 된 딸에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권력을 나눠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 딸이 분명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북한 주민들이나 엘리트들이 이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이 없이 이렇게 권력을 이용하려는 모습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김정은은 자기가 더 쇠약해지기 전에 딸에게 확실한 후계 구도를 구축해주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 초시계가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에게 남은 시간도 많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설주나 김여정 같은 대리 정치가 아닌 김주애 단독 정치일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리 정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리 정치를 하는 순간 계파 싸움이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은 그런 권력 싸움의 회용돌이 속에서 아마 나락으로 빠질 겁니다. 김주애가 된다고 했을 때 군 내부의 반발은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해서 일부러 김주애를 군 관련 행사에 상당히 많이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작년 12월이었죠. 북한 공군 창립 80주년 행사에 김주애를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죠. 김정은과 수행원들은 따로 떨어져 있고 김주애가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군 장성들에게 인사를 받고 악수를 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것은 아버지와 늘 붙어 다니면서 아버지의 후광으로부터 인사를 받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는 나대로 인사를 받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줄 세우기, 서열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이게 공군에서만 나타난 일이냐? 아니죠. 어제자 공개된 사진에는 북한의 특수작전 부대가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그 쿠르스크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전사한 북한군 장병들의 여러 가지를 기린다는 목적으로 이제 그런 행사를 열었는데, 이것도 군 관련 행사거든요. 여기에 김정은과 함께 등장을 하고 함께 나무를 심고 이런 것들은 김정은의 레거시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김정은이 가졌던 카리스마를 과연 김주애가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특히나 군부 내에서 저는 여전히 이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에는 장성들이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만, 김정은이 죽게 되면은 저는 정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죽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분석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김주애로 권력을 이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력 이양파와 아니다,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쿠데타파 사이에 좀 파벌 싸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파벌 싸움을 만드는 주요 원인은 김주애에게 있겠죠. 김주애가 권력을 이양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성인도 아니고 여성이고 그런 여러 가지 약점을 과연 김주애가 어떻게 돌파를 해낼 것이냐. 물론 뭐 이런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죠. 김주애가 정치 천재여서 뭐 어린 시절부터 다 휘어잡고, 하지만 이건 소설에나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북한같이 굉장히 수직적이고 경직된 사회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소용돌이를 만든다라는 것은 저는 이걸 바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 북한의 엘리트들은 안정을 원하지 새로운 어떤 소용돌이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김정은이 죽은 이후 김여정은 어떤 포지션이 될까요? 저는 김정은이 죽게 됐을 때 김여정도 같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김주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모두 김정은이 제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방원이죠. 즉 세종의 어떤 그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태조는, 이방원은 외척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권신들도 상당히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손에 엄청나게 많은 피를 묻혀가면서 결국은 세종한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해줬거든요. 물론 본인은 폭군이라는 칭호를 가져갔지만 그 결과 세종이 즉위했을 때 아무도 세종한테 위협이 될 수 없었고, 세종에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그런 태평성대가 있었다라고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김주애가 워낙 권력 기반이 부실하고 여성이라는 약점이 있고 어리고 미성년자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디스어드밴티지들을 메꾸기 위해서 앞서서 그런 장애 요소들을 다 제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김여정의 공개 활동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북한 TV에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김여정도 제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그 제거라는 게 목숨을 빼앗는 수준까지는 모르겠으나, 흔히 북한이 곁가지들을 처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해외로 내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사라든가 뭐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걸 내보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이 후계 싸움에서 김정일에게 밀린 다음에 1970년대 체코 대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북한에 못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여정의 해외 망명 리설주가 주도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거를 김정은은 뭐 자기 친동생이라 좀 연민의 감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설주가 용납을 안 할 것 같아요. 이설주는 국모인데 무병장수하겠죠. 결국은 우리가 또 이걸 역사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이성계가 자신의 세자를 세우려고 할 때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다 제치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여섯째 아들을 세우려고 했었죠. 세자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 세자를 만들려고 했던 그 중전은 가장 눈엣 가시가 이방원이었고 그 이방원의 형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원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방원의 1차 왕자의 난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거라고 봐요. 즉 이설주는 김주애를 어떻게든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자신의 딸에게 가장 위협적이 될 만한 사람은 어쨌든 피를 물려받은, 그리고 김주애보다 경험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는 김여정을 첫 번째 제거 대상으로 보겠죠. 또한 김정철도 아마 제거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애에게 권력을 빠르게 승계하고 싶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 죽기 직전 북한에는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올해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죠. 8차 대회를 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행사고 전당적인 행사죠.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거든요. 올해 예고를 했다라는 건 아마 올해 안에, 그것도 상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1월인가 2월인가인데 김주애에 대한 공식 직함이 내려지게 된다면, 예컨대 뭐 지금처럼 그냥 따라다니는 후계자 정도가 아니라 무슨 직함이 있는 동지로 불리게 된다면 그건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일 겁니다. 김정은이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라는 대표적인 시그널. 그때부터 김주애의 후계 구도가 시작이 된다라는 시그널. 그러면 김주애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다 물러날 거라는 시그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지는 시점이 아마 이번 전당대회가 될 겁니다. 김주애가 최고 지도자가 됐을 경우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김주애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태도라든가 혹은 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정치적인 스탠스, 능력, 이런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고요. 이걸 좀 더
북한이 탈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북한의 4대 세습이 시작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세습만큼은 우리가 끊어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내부 반발의 이유가 되나요? 엄청나게 많죠. 여자라는 게 반발의 모든 이유일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리다라는 것도 대표적인 이유가 될 테고요. 북한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제 중학생이 된 여성에게 권력을 넘겨준다라는 것은 북한 자체 스스로 왕정국가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애는 아직 14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요.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건가요? 그들의 숙명이죠. 네. 그리고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요. 아버지 따라다니고 되게 성장 속도가 좀 빨라 보였어요. 자세라든가 자신의 앞에서 자기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뭔가 군주로서의 그런 카리스마를 좀 갖춰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뭐 14살짜리한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리미트가 있다라고도 봐요. 북한 주민들은 누가 돼도 똑같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3대 세습까지는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4대 세습만큼은 북한 주민들도 큰 반발이 있을 겁니다. 왜냐? 북한은 그래도 자신들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가르치거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정식 국호가. 그런데 중학생의 딸에게 권력이 넘어간다라는 것, 공식 직함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건 정말 아주 한 털 정도 남아있던 그들의 어떤 체제에 대한 정당성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당한 괴리감은 북한 사회를 크게 강타할 겁니다. 저는 이건 북한 주민들조차도 용납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김주애 체제에서 정권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런 김정은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니즈를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원래 독재 국가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김주애, 즉 자신의 딸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저런 김정은의 행보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거든요. 하지만 북한이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걸 우리가 본 바가 없고 결국은 저는 북한 체제의 종말이 크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들에 내몰리고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선택들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그들도 아마 그게 위기라는 걸 알 겁니다. 하지만 독재 체제의 특성상 유연하지 못하고 리스크 테이킹이 안 되고 이런 저는 끝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북한이 종말을 맞이했을 때 누가 주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탈북민들이겠죠. 저는 북한 사회가 정상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고 북한 체제가 종말을 맞이했을 때 결국은 북한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식하고 북한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점진적 통일을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상당한 많은 지식을 쌓은 저 같은 탈북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제사회의 공조, 즉 북한 사회에 이제는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공감하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개입을 막고 한국이나 미국의 공조 하에 북한을 관리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프라를 깔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재건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북한 사람들의 반발, 즉 체제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반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또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도 충분히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두 체제를 경험한 탈북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만약 개인적으로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면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세워야겠다라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주권에 대한 주장을 할 만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중국이 주장은 못할 겁니다. 영토에 대한 주장이나 주권에 대한 주장은 중국이 할 수 있는 명분은 없고요. 왜냐, 북한과 중국은 명백히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즉 친중 독재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영토에 대한 그리고 북한 주권에 대한 어떤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의 저러한 두 국가론에 동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다라는 그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서 우리는 배척하고 철저히 헌법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영토로 한다라는 그 조항을 지켜내야만 나중에 북한의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북한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법리적 기반이 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명분 싸움이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명분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행 헌법을 유지하고 북한의 저러한 전략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통일부 장관이나 일부에서 북한과 남한은 별개의 국가다라는 그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큰 우려를 표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가서는 중국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던 건가요? 미국은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마두로에게 퇴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출구를 여러 차례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제공한 모든 출구를 거부한 건 마두로 자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어쨌든 국가의 지도자를 이렇게 특수부대가 개입을 해서 핀셋 공격으로 납치해서 미국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는 미국은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라는 것이고, 당위도 있습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독재자고, 미국으로 다양한 그리고 수많은 형태의 마약을 밀매해 왔고, 그 마약을 밀매하는 조직 그 카르텔을 직접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마두로를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마두로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제사회는 결국은 때로는 명분으로 움직이고 국제법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마두로 체포작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지극히 현실적이고 강대국의 논리에 먹혀들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사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논리는 굉장히 냉정한 법이고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는 이러한 냉정한 국제적 현실 앞에서 무력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습니다. 각각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들은 사실 이스라엘이나 혹은 아르헨티나나 이런 친미 국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반미 국가들이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나라들은 일본이나 대한민국 혹은 EU 같은 나라들일 테고요.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비판하는 나라들은 미국이 국제법을 어겼다, 굉장히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하는 나라들은 그러면 국제법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들이었느냐?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국제법을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느냐부터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에 합당한 전쟁입니까? 아니죠. 북한은 국제법에 언제 핵실험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무기 밀매를 하고 있고, 북한 주민에 대한 그 가혹한 인권 탄압을 하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에 대한 어떤 그 강경한 무력 진압이라든가, 대만에 대한 그 도를 넘는 위협이라든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인권 탄압이라든가, 혹은 다른 나라 국가들과의 어떤 무역 분쟁에서 힘을 사용해서 굴복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센카쿠 열도에서의 무력 분쟁. 저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미국이 마두로 축출하기 전까지는 자유세계가, 자유민주 진영이 국제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마음껏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국제법을 준수했지만 독재국가들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활개치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오히려 시대가 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독재자 축출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수단까지 사용하면서 국제 질서를 새롭게 잡아나가는 과정, 즉 이 자유민주 진영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지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란 같은 나라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란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하고 독재 국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독재 국가들, 권위주의 국가들이 본인들의 입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제법이라든가 국제기구라든가 유엔 안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패막으로 사용하는 시대를 끝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나름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겼을까요? 나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라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했지만 나한테는 이런 무기도 있고 저런 무기도 있으니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미국한테 위협이나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은 아마 물밑에서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김정은도 살고 싶거든요. 김주에게 권력이 다 넘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축출이 되는 거 얼마나 시급하겠습니까? 저는 사담 후세인이 공격받을 때 2003년에 그때도 김정일이 벌벌 떨었고 벙커에서 며칠간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정은은 그 누구보다 떨고 있을 겁니다. 북한을 핀셋 공격하는 게 가능하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그 베네수엘라 수도가 카라카스인데 카라카스를 공격하는데 사용되었던 그 수많은 항공기 150대 항공기들이 다 푸에르토리토에서 날아왔거든요. 푸에르토리토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미국 기지가 있습니다. 푸에르토리토와 카라카스 사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평택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택에서 공군기가 쯤면 1시간이면 날아가서 잡아옵니다. 이번에 마두로 경호원들 80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경호 인력이 많아도 델타포스 한 개 전대 정도면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최근 유행 결례 등 내정 불간섭 원칙이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은 원래 이 국제기구라든가 국제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구성력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고 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공격적 현실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인 것 같고요. 그 공격적 현실주의, 즉 미어샤이머가 주장했던 공격적 현실주의의 그 배경에는 국제법이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제법이 구속적인 가치가 있었다면은 김정은이 저렇게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인권 탄압을 하고 있고 남한테만 봤다고 자기 자국민을 총살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대미문의 독재자를 여전히 국제사회가 살려두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에게 상당한 어떤 외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또한 지금 북한이 러시아 파병도 국제법을 완벽하게 위반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제재가 구속력이 있느냐, 제재가 실효성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대표적으로 국제법이나 국제사회의 이런 여러 회의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은 국제법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무기입니다. 국방력이고 군대고 탱크고 미사일입니다. 이런 매우 차가운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매우 손쉽게 주권 침해나 혹은 내정 간섭을 시도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6위 정도의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고 수천 대의 탱크와 수십 척의 현대적인 구담과 수백 대의 비행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현무미사일이나 이런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해양 주권이 지켜지고 우리의 영토 주권이 지켜지는 것은 국제사회, 국제법, K-팝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한 내일이 지켜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탱크의 숫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텔스의 숫자입니다. 이건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고대에서부터 앞으로 미래에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흐름이 공격적인 국방비 투입이나 재무장으로 갈 것으로 보시나요? 이미 그러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인해서 나토의 많은 국가들의 재무장이 시작됐죠.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거의 지금 미친 수준으로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3,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럽 내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보유한 나라는 바로 폴란드가 됐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닙니다. 폴란드가 가장 강력한 육군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국제법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지 않고 국제 협약과 규약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많은 나라들, 대표적으로 핀란드는 지난 80년 동안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채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핀란드는 바로 나토에 가입을 했죠. 스웨덴도 영구적인 중립국이었으나 심지어 2차 대전 때도 중립을 지켰던 나라였으나 이번에 나토에 가입을 하고 국방비를 지금 2배, 3배로 늘리고 있고 원래 징병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 독일도 원래는 모병제였거든요. 다시 징병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토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징병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나토라는 그런 다국적인 어떤 그 집단안보 체제도 결국은 이게 종이장이거든요. 전쟁이 터졌을 때 도울지 안 도울지는 모르는 겁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진 병력과 우리가 가진 무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부터 늘 현실주의자였고 현실주의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이상주의적인 담론에 빠지는 겁니다.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면은 많은 나라들이 국제기구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공조로 인해서 각 나라가 거둬들이는 어드밴티지가 커질수록 그 어드밴티지를 놓치기 싫어서 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상주의적인 접근법이거든요. 하지만 국가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외교라는 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가 가장 명확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북중러 및 한미일 관계도 점점 견고해질까요?
저는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 어떤 정부가 등장하든지 간에 한미일의 공조를 깨겠다라고 나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될 겁니다. 저는 북한과 중국 간의 러시아가 모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한미일에서 미국만 핵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은 모두 해양 국가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각인을 해야 됩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이런 대규모의 어떤 그 분쟁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 혼자서 중국과 북한을 상대할 수 없다면 편을 만들고 편승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국익에 이롭습니다.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국제법을 위반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 중국이 지금 매일 밥 먹듯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뭘 했느냐? 어떤 것을 지적했느냐? 그렇다면 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국가들만 국제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국제법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미국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미국의 질서에 편승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질서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라는 건 뻔뻔해야 되고 철면피가 좀 필요하고요. 어떤 때에는 못 본 척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의롭다고 공정하다고 국제사회가 올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정의, 공정, 이거는 말장난이고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정은 힘이고 정의는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공정하고 힘이 있어야 정의롭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미국처럼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가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2월에 전쟁을 시작을 했고 비슷한 작전을 수행을 했었어요. 키이우에 대규모 헬리콥터를 보내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스페츠나츠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거하는 작전을 계획을 했지만 처참히 실패했고 키이우에 침투했던 모든 스페츠나츠 대원들은 다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런 걸 수행할 능력이 안 됩니다. 중국도 그런 걸 수행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걸 수행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엄청난 정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방공망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침투해서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해낼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즉 특수부대가 필요한데 러시아의 스페츠나츠라든가 중국의 특수부대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저기 한 미국의 네이비실 정도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you